차디찬 2월 새벽 여주의 가난한 과부. 송 씨는 삽작 앞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멍석에 쌓인 갓난아이 둘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자식도 없이 홀몸으로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녀였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두 핏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송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쌍둥이를 거둔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숙종 임금 치세의 어느 해 일은 봄, 아직 남한강 물길 위로 살얼음이 채 녹지 않은 2월 금음께의 일이었죠. 경기도 여주 이오리는 백꽃이 피면 온 마을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늘 팍팍하고 고단한 곳이기도 했어요. 강바람이 차디찬 그 마을 한켠에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과부 송 씨가 낡은 초가 한 채에 홀로 살고 있었지요. 송 씨는 올해로 38이었는데 남편 황 씨가 역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로 자식 하나 없이 홀몸으로 지내온 세월이 벌써 3년이나 되었죠. 그 3년 동안 그녀가 살아온 방법이란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받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이 전부였는데 손이 트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아랑곳 없이 날이 밝기 전부터 자리를 폈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마음씨 하나는 고을에서 제일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웃에 양식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처지에 한 줌이라도 나눠주곤 하였으니 그 말이 헛말은 아니었지요. 그해 2월 금음 새벽닭이 울기도 훨씬 전인 캄캄한 시각에 송 씨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밀린 삭바느질감을 어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더 청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호롱불 하나를 조심스럽게 켜고 바늘을 집으려는 순간 바깥에서 가늘고 끊어질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워낙 가는 소리라 바람소리인가 싶었고 잠결에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바늘을 다시 잡으려 했는데 소리는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송 씨는 솜두른 누비저고리를 걸치고 살인문을 열었는데 찬 새벽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그 순간 발 아래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지요. 호롱불을 낮게 내려 비춰보자 멍석 한 장에 꼭꼭 쌓인 무언가가 삽작 바로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멍석 틈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아까부터 들리던 그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추위 탓인지 놀람 탓인지도 모른 채 멍석 자락을 들치자 작디작은 얼굴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났지요. 쌍둥이였어요. 베네저고리 하나씩을 걸친 사내아이 둘이 서로 몸을 맞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낯빛이 이미 파랗게 질려 있어서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세상에라는 말과 함께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지요. 차디찬 새벽 공기 속에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오래 버텨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품 안에 안기자 두 아이 모두 울음을 뚝 그치고 그녀의 온기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송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두 아이를 이불 위에 눕힌 뒤 자신이 덮고 자던 솜니불을 꺼내 그 위에 덮어주었지요. 아이들을 살피고 나서야 멍석을 다시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는데 멍석 귀퉁이에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묶여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였지요. 주머니를 풀자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엄지손가락만 한 옥패였고 또 하나는 접힌 종이 조각이었어요. 옥패는 색이 맑고 고운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듯 했으나 그보다 송 씨의 눈길을 더 오래 붙잡은 것은 종이 조각에 적힌 단 한 줄의 글씨였지요.
이 아이들을 부디 살려주시오. 하늘이 반드시 갚으리다. 필체가 고르고 단정한 것이 글을 제법 배운 사람의 손길이었고 종이 끝자락이 번진 것을 보니 쓰는 도중에 눈물이 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떤 딱한 사정이 이 글 한 줄 뒤에 숨어 있는지를 송 씨는 오래 헤아렸는데 자식을 버리는 어미나 아비가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싶어도 다할 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내몰린 것임을 자신도 가난의 벼랑 끝을 걸어온 사람이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송 씨는 종이를 곧게 접어 가슴 깊이 품었어요. 그러고는 두 아이가 누운 이불 곁에 다소곳이 앉아 꺼져가는 호롱불 아래서 두 작은 얼굴을 오래오래 내려다보았지요. 자식 없이 홀로 늙어가리라 체념하며 살아온 3년이었는데 이 이른 새벽 삽작 앞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이 두 핏덩이가 마치 하늘이 뒤늦게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울고 있었으나 방 안은 세 사람의 온기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복동, 복남. 이름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어졌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복동이, 나중 아이는 복남이라 부르기로 하였는데 이름을 부르자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입을 벌려 울음을 터뜨렸고 송 씨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듣기 좋던지 눈물을 훔치며 소리내어 웃었지요. 그것이 이효리 과부 송 씨와 두 쌍둥이 형제가 어미와 자식으로 맺어진 첫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송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오히려 가뿐한 것을 느꼈는데 두 아이가 제품 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오랜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지요. 문제는 당장 아이들을 먹일 젖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송 씨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몸이라 젖이 돌 리가 없었고 그렇다고 마을에서 젖동량을 구하자니 쌍둥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막막하였어요. 그러나 갓난아이란 배가 고프면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라 복동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고 복남이가 뒤를 이어 울기 시작하자 송 씨는 더 망설일 겨를도 없이 포대기를 두 장 꺼내 아이들을 각각 동여매고 집을 나섰지요. 마을에서 아이를 가장 최근에 낳은 것은 강 건너 박돌이네 마누라였는데 사정을 들은 박돌이 마누라가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도 선뜻 젖을 물려주었고 덕분에 복동과 복남은 배를 채우고 나서야 울음을 그쳤어요. 그 길로 송 씨는 마을 어귀 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가는 곳은 천안댁이었지요. 천안댁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옆 낡은 토담집에 혼자 사는 70줄의 노파로 무녀이기도 하고 점술사이기도 하여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가곤 하는 곳이었어요. 워낙 눈이 밝고 말이 적중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여주 읍내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는데 송 씨는 아이들 팔자나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마음으로 그 좁은 살인문을 두드린 것이었지요. 천안댁은 송 씨가 들어서자 아이들을 보기도 전에 코를 한 번씩 들이켰는데 무언가 남다른 것을 맡은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포대기를 들치고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차례로 펼쳐 송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는데 보면 볼수록 노파의 눈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송 씨 눈에도 역력히 보였지요. 그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송 씨는 괜히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천안댁이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씨, 이 아이들을 그냥 거둔다고 여기시면 안 되겠소. 천안댁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워서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혹여 아이들에게 나쁜 액이 끼어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는데
천안댁은 그런 송 씨의 표정을 보았는지 손을 한번 저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놀랄 것 없소. 나쁜 것이 아니라오. 이 두 아이는 쌍용이 여의주를 나눠 물고 태어난 상이요. 내 평생 이런 송금은 처음 보았는데 한 아이는 문으로 한 아이는 무로 이 나라를 울릴 팔자를 타고 났소이다.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천안댁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이요, 아씨. 이 아이들의 복이 아이들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한 얘기요. 이 두 아이를 거두어 품은 사람에게도 그 복이 함께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는 자리에 재물과 인연이 따라온다는 것을 내가 이 송금에서 분명히 보았소이다. 그것이 정녕 사실이겠습니까? 송 씨가 반신반의하며 묻자 천안댁은 대답 대신 두 아이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씨, 사람의 일이란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소. 이 아이들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오. 무언가 큰 인연의 끝자락을 붙잡고 이 세상에 온 아이들이니 조만간 뜻밖의 일이 찾아올 것이오. 그때 놀라지 말고 받아들이시오. 천안댁의 집을 나서면서 송 씨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였는데 노파의 말이 기쁘면서도 어딘지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또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이 그 감정들이 한데 뒤엉켜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아이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는데 이 작고 여린 것들이 쌍용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선뜻 믿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흘려들을 수도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송 씨는 아이들을 이불 위에 뉘어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곧 마음을 다잡고 바느질 감을 집어들었어요. 쌍용의 상이든 여의주든 간에 당장 내일 아이들 먹일 젖동량을 구하러 다녀야 하고 포대기도 하나 더 장만해야 하며 아이들 배내 옷도 더 있어야 하는 것이 눈앞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늘을 잡은 손이 어쩐지 예전과 달리 조금도 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송 씨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지요. 복동과 복남이 나란히 숨을 고르며 자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그녀는 밤새 꺼지지 않은 호롱불 아래 바늘을 놀렸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남한강 물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송 씨의 하루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두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젖동량을 다녀오고 빨래를 삶고 그 사이에 바느질감을 잡았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는데 몸은 전보다 배는 더 고단해졌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았지요. 사람이란 자기 외에 돌봐야 할 무언가가 생기면 쉽게 무너지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을 송 씨는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날이 풀려 텃밭을 갈아엎어야 할 시기가 되었지요. 송 씨의 텃밭은 초가 뒷곁에 붙은 조그만 땅떼기로 묵은 해에 심었던 무와 배추 뿌리가 아직 땅 속에 남아 있었고 겨우내 굳어버린 흙을 뒤집어야 봄 파종을 할 수 있는 터였어요. 아이들을 방 안이불 위에 뉘어두고 혼자 괭이를 들고 나선 송 씨는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흙을 뒤집다가 밭 한쪽 모퉁이에 괭이를 힘껏 내리꽂는 순간 손에 쨍하는 충격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돌뿌리에 걸린 것이겠거니 하고 다시 괭이를 들었다가 내리쳤는데 또 같은 느낌이 왔어요. 송 씨는 괭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직접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는데 한 뼘쯤 파 내려가자 항아리 뚜껑의 가장자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 흙을 조심조심 걷어낸 끝에 허리춤 높이의 작은 항아리 하나를 통째로 꺼낼 수 있었어요.
묻힌 지 오래된 것인지 항아리 겉면에 흙이 두껍게 눌어붙어 있었고 뚜껑은 삼배 조각으로 단단히 동여매져 있었는데 손이 떨려 삼배를 푸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지요.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송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항아리 안에는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은자 덩어리가 몇 개 박혀 있었으며 맨 위에는 고운 기름종이로 싼 지전 묶음이 얹혀 있었지요. 평생 한 번도 한자리에서 이만한 돈을 본 적이 없었던 송 씨는 한동안 입을 열지도 못하고 항아리와 자기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기만 하였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가늠하려는 듯 뺨을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였어요. 꼬집힌 자리가 얼얼하게 아파오는 것이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소문이란 아무리 조심해도 새는 법이어서 그날 오후가 되자 이미 마을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어요. 누가 먼저 본 것인지도 알 수 없었는데 어쩌면 송 씨 자신이 너무 놀란 나머지 넋이 나간 얼굴로 마을을 오가는 사이 누군가 눈치챈 것인지도 몰랐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이웃집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항아리를 직접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혀를 내둘렀어요. 아니, 저 가난한 과분의 밭에서 이런 것이 나오다니. 쌍둥이를 거두더니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 틀림없어. 천안댁이 그런 말하지 않았소? 그러게 말이오. 착한 사람은 하늘도 안 버린다는 게 참말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으나 한편으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은 목소리도 있었는데 마을 촌장이 찾아와 이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일 수 있으니 관아에 고해야 한다고 나섰지요. 송 씨도 그 말을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어서 이튿날 촌장과 함께 여주관아로 나아가 사또 앞에 사실을 고하였어요. 사또는 항아리를 살펴보고 마을 어른들의 증언을 들은 뒤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채 남의 밭 깊숙이 묻혀 있었던 물건이며 그 밭의 경작권이 분명히 송 씨에게 있는 이상 이것은 밭 임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하였지요.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송 씨의 발걸음은 오히려 무거웠는데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벼락처럼 굴러들어온 이 재물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고 가난하게 살 때는 없던 시기와 욕심이 주변에서 자라날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요. 집에 돌아와 복동과 복남을 안아들고 앉은 송 씨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천안댁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조만간 뜻밖의 일이 찾아올 것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아이가 자신의 삽작 앞에 놓인 날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었지요. 복동이가 작은 손을 뻗어 송 씨의 저고리 깃을 쥐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무슨 일이 와도 이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재물이 생겼다는 소문은 봄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는 법이어서 항아리가 발견된 지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여주 읍내에서까지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이들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눈빛을 가진 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송 씨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문을 열어 차 한 잔씩 대접하였는데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였고 또 재물이 생겼다 하여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으니 찾아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박진사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여주 고을에서 향반으로 행세하는 50대 초반의 사내로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척하였으나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이 좁고 탐욕스럽기로 은근히 소문이 나 있는 인물이었어요. 남의 땅 문서를 교묘하게 가로챘다는 말도 있었고
관아에 뇌물을 써서 억울한 소송을 뒤집었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그러나 증거가 없고 연줄이 있으니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그런 박 진사가 하인들을 앞세우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징조가 아니었는데 송 씨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사랑방에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박 진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마치 오래된 이웃을 걱정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송 씨, 자네가 복이 터졌다는 소문을 듣고 내 기뻐서 찾아왔네만 한편으로는 자네가 걱정도 되어서 왔어. 홀몸으로 아이 둘 키우기도 바쁜 처지에 갑자기 그런 재물이 생기면 사방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이니 말이야. 송 씨가 조용히 고맙다고 대답하자 박 진사의 말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인데 자네 그 밭 말이요. 실은 그 밭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땅이라는 것을 내가 최근에야 문서를 뒤지다 알게 되었어. 오래전에 어떤 연유로 빠져나간 것인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문서가 남아있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그러면서 그가 품에서 꺼내 펼쳐 보인 문서는 한눈에 보아도 종이 빛깔이 너무 새 것이었고 먹물이 마르다 만 듯 번들거리는 곳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누가 보아도 얼마 전에 만들어낸 위조 문서였지요. 그러나 박 진사는 태연하게 문서를 펼쳐 보이며 이것이 분명하니 항아리에서 나온 재물은 결국 그 밭의 진짜 주인인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을 에둘러 하는 것이었어요. 송 씨는 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박 진사를 바라보았는데 목소리는 낮게 흔들리지 않았지요. 진사 어른, 이 밭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돈을 주고 산 것이며 관아에도 문서가 올라가 있는 땅이옵니다. 사또께서도 이미 판결을 내리신 일인데 그 판결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다시 관아에 가시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박 진사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웃음이 더 불편하였지요. 허허, 자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지. 관아에 다시 물어봐야겠구먼. 그는 문서를 도로 품에 넣고 하인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문을 나서는 뒷모습에서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요. 박 진사는 고을로 돌아가자마자 자신과 연줄이 닿아 있는 아전을 찾아갔고 며칠 뒤 송 씨 앞으로 관아에 출두하라는 통문이 날아들었어요. 송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재물이 생긴 것이 기쁨이기 이전에 이런 화를 부르는 씨앗이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지요. 이불 속에서 복동과 복남이 서로의 몸에 기대어 자는 것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손등으로 훔쳤어요. 가난할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니 조금 살만해지니 빼앗으려는 손이 먼저 뻗쳐오는 세상의 이치가 서럽고 또 야속하였지요. 그러나 두 아이가 품 안에서 따뜻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송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서러움보다 더 강하게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단단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관아에 출두하라는 통문을 받고 나서 송 씨는 며칠을 속으로 끙끙 앓았는데 억울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박 진사처럼 관아에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과부 혼자 맞서는 것이 어디까지 통할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하기 짝이 없었지요. 마을 촌장도 찾아가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훈장도 찾아가 보았으나 다들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박 진사의 이름이 나오면 슬그머니 말을 아끼는 것이었어요. 그 모양을 보면서 송 씨는 이 세상에서 돈과 연줄이 없는 사람의 억울함이란 호소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래도 쓰러질 수 없었던 것은
복동과 복남이 날마다 조금씩 살이 오르고 눈빛이 또렷해지는 것을 보는 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통문을 받은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송 씨가 복남에게 이웃집에서 얻어온 젖을 먹이고 있는데 바깥에서 말굽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효리의 말을 탄 행차가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 송 씨가 아이를 안은 채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을 어귀 쪽에서 한양 차림새의 사내들 서너시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차림새로 보아 어느 부유한 집안의 가복들인 것이 분명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송 씨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지요.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혹여 이 고을에서 갓난아이 둘을 거두어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송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친부모 쪽에서 찾아온 것인가 싶어 두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일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지요. 가복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고는 품 안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 그림에는 용 2마리가 새겨진 옥패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혹여 이런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 씨의 눈이 커졌지요. 쌍둥이를 처음 발견하던 날 멍석 속 천주머니에서 나왔던 그 옥패와 그림 속의 것이 한눈에 보아도 같은 물건이었는데 그림과 실물을 번갈아 보고 또 보아도 틀림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송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 간직해온 천주머니를 꺼내왔고 옥패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가복의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가복은 옥패를 받아들고 뒤집어보고 또 들여다보더니 눈가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어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하였어요. 찾았습니다. 틀림없는 물건이옵니다. 송 씨 어른, 저희 대감마님께서 이 물건을 가진 분을 수소문한 지가 벌써 2해가 넘었사옵니다. 부디 저희를 따라 대감마님을 배워주시겠습니까? 송 씨는 두 아이를 포대기에 동여매고 가복들을 따라 고을 여각으로 향하였는데 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지요. 여각의 가장 넓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었으나 앉은 자세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한눈에 느껴졌어요. 가복에게서 옥패를 건네받은 노인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지요. 그러다 눈을 뜨고 송 씨가 안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는데 60평생을 세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라 그 무게가 남달라 보였지요. 내 손자들이 살아있었구나. 노인은 한양의 거상 오대감이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러하였는데 오대감에게는 젊은 날 처백에서 얻은 서자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 아들이 젊어 방탕하게 굴며 집안에 누를 끼친다 하여 오대감이 크게 노하여 내쳤는데 내친 뒤에도 은밀히 소식을 듣자 하니 아들이 객지를 떠돌며 뉘우치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화해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던 중에 아들이 처자식과 함께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어왔는데 그 처자식 중에 갓난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아들이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아이를 여주까지 데려다 놓으면서 집안의 신물인 옥패를 함께 넣어두었던 것이고 오대감은 그 옥패를 단서로 2해 가까이 손자들을 찾아 헤맨 것이었어요. 오대감은 두 아이를 한 명씩 번갈아 안아보고 나서 송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그 손이 몹시 떨렸지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이것이 다 어른 덕분이요. 송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 두 아이가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 하늘이 버리지 않은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기쁘고 또 기뻤지요. 천안댁의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는데 조만간 뜻밖의 일이 찾아올 것이라 하더니 그 뜻밖의 일이 이렇게 깊고 넓은 것이었음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대감은 여각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그 사흘 동안 송 씨와 마주 앉아 두 아이가 발견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지요. 새벽 삽작 앞에 울음소리며 천안댁의 말이며 텃밭에서 나온 항아리며 박진사의 위조 문서며 관아의 통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난 오대감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두 아이가 그 혹독한 2월 새벽을 버텨낸 것에 대한 안도와 그 아이들을 주저없이 안아들인 송 씨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박진사라는 자의 행태에 대한 노기가 뒤섞이는 것이 역력하였지요. 오대감은 마지막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나직하되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송 씨 어른, 그 박진사라는 자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시오. 내가 처리하겠소. 오대감이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갑옷 하나를 여주에 남겨두었는데 그 갑옷이 사흘도 지나지 않아 고을 아전과 박진사 사이의 뒷거래를 낱낱이 캐내었지요. 위조 문서를 만든 경이며 아전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며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남의 재물을 가로챈 전력까지 하나하나 밝혀졌는데 오대감이 한양에서 연주를 놀리자 여주관아이 사또는 즉각 박진사를 불러들여 위조죄를 물었어요. 박진사는 끝까지 발뺌하려 하였으나 증거가 워낙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곤장 수십 대를 맞고 읍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토록 큰 소리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하였어요. 역시 하늘은 보고 있었던 게야. 나쁜 짓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는 법이지. 박진사 문제가 정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오대감의 편지가 내려왔는데 편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지요. 하나는 여주 고을에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효리의 초가에서 나와 그곳으로 옮겨 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송 씨를 복동과 복남의 어미로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었어요. 문서에는 오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두 아이가 장성한 뒤에도 송 씨를 어미로 섬겨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요. 편지를 읽는 내내 송 씨의 눈앞이 흐려졌는데 눈물을 닦고 또 닦아도 글씨가 번져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이효리 사람들이 나서서 이삿짐을 날라주었는데 삭바느질 감과 낡은 이불 몇 채가 전부였던 살림이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니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송 씨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지요. 가난하게 살아온 세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월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와집 안방에 복동과 복남을 나란히 눕혀두고 처음으로 넓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던 날밤 송 씨는 남편 황 씨 생각이 났는데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광경을 함께 보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저렸지요. 오대감은 이후로도 해마다 봄가을이면 쌀과 배와 돈을 보내왔고 한양에 올라올 일이 있으면 꼭 손자들을 보러 여주를 들렀는데 올 때마다 복동과 복남이 부쩍부쩍 자라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였지요. 두 아이는 자라면서 성품도 외모도 달랐는데 복동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복남은 몸을 쓰는 것을 즐기고 기계가 넘쳐서 천안댁이 하나는 문으로 하나는 무로 이름을 떨칠 것이라 한 말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싹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송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하게 대할 때도 있었으나 한 번도 제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아이들 역시 자라면서 자신들의 내력을 알게 된 뒤에도 송 씨를 어미로 섬기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복동이 22살이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급제하였는데 그 소식이 여주고을에 전해지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기뻐하였고 송 씨는 마루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복남은 이듬해 묵과에 올라 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는데 형제가 나란히 나라의 이름을 떨치게 되자 오대감도 한양에서 직접 내려와 송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른이 그 새벽에 삽작을 열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들도 이 경사도 없었을 것이요. 어른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송 씨는 손을 저으며 웃었는데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진 얼굴이었으나 그 웃음만큼은 3년 전 가난하던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재물이 생기고 기와집에 살게 되었어도 두 아들이 세상에 이름을 내게 되었어도 그녀 자신은 여전히 그 2월 새벽 삽작을 열던 그 사람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지요. 복동과 복남이 양쪽에서 어미의 손을 하나씩 잡고 마루에 나란히 앉은 그 봄날 저녁 남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와집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주 이호리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복동과 복남이 과거와 묵과에 나란히 오르던 그해 가을부터였는데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남한강을 타고 내려가 경기 일대로 퍼지더니 어느새 한양 장터에서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주 삼아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조금씩 살이 붓고 부풀려지는 것은 을의 그런 법이라 어쩔 수 없었으나 그 뼈대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 가난한 과부가 버려진 쌍둥이를 거두었고 하늘이 그 인정에 복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지요. 어떤 이는 항아리 속 재물에 눈이 번쩍 뜨여 자기 집 텃밭을 파보겠다며 괭이를 집어들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당장 마을에서 버려진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을 얻었다는 후문은 들려오지 않았으니 하늘이 인정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을 새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지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들은 대개 이렇게 말하였어요. 재물이란 억지로 취하는 자에게는 가지 않고 덕을 쌓은 자에게 스스로 찾아드는 법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박진사처럼 남의 것을 빼앗으려 온갖 꾀를 부린 자는 결국 곤장을 맞고 쫓겨났으며 송씨처럼 가진 것 없이도 인정을 나눈 자에게는 재물과 자식과 명예가 한꺼번에 찾아들었으니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아도 하늘은 끝내 공평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래 곱씹어 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송 씨가 복을 받은 것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을 단순히 덕을 덜 쌓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송 씨가 새벽 삽작을 열던 그 순간이었지요. 차디찬 2월 새벽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가는 소리를 듣고도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모른 척할 수도 있었고 문을 열어보았다가 아이들을 발견하고서도 남의 일이라 여기고 돌아설 수도 있었는데 송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저함이 없었고 계산이 없었으며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처지에서 두 핏덩이를 안아드리는데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 망설이지 않음이 송 씨를 송씨이게 한 것이었고 하늘이 그것을 보았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어요. 덕이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며 생각보다 발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손해를 따지기 전에 손이 먼저 뻗치는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송 씨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고 그 성품이 그 새벽 한순간에 모여 드러났던 것이었어요. 천안댁은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얼마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자리에서 곁에 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지요.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의 팔자를 보았으나 팔자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요. 송 씨가 복동과 복남을 거두지 않았다면 아이들 팔자도 송 씨 팔자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요. 하늘은 기회를 줄 뿐이고 그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오. 오대감은 80이 넘도록 장수하였는데 눈을 감기 전 복동과 복남을 불러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고 전해져요. 너희 어미 송 씨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다. 낳아준 어미는 너희를 이 세상에 데려왔으나 거두어준 어미는 너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는 하늘같이 여기고 살아야 한다. 복동과 복남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며 송 씨가 늙어 기동하기 어려워질 때 형제가 번갈아 곁을 지키며 어미의 손발이 되었다고 하지요. 송 씨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까지 살다가 어느 봄날 복동과 복남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졌어요. 이효리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는데 비석에는 긴 말 없이 이렇게만 새겨져 있었다고 하지요. 인정이 복의 씨앗이요. 망설임 없는 손길이 하늘을 움직이느니라. 남한강 물길은 오늘도 이효리 앞을 굽이쳐 흐르고 봄이면 백꽃이 피어온 마을을 환하게 물들이는데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꽃잎이 지는 것을 보며 이따금 송 씨를 떠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차디찬 새벽에 삽작을 열었던 그 한 사람을 계산 없이 두 핏덩이를 품에 안았던 그 따뜻한 손길을 세월이 지나도 이효리는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남한강 물소리에 실려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